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탁석산입니다. 김동훈 씨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죠?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고 뭐 이렇게 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으네요. 그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또 제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정청래 의원을 보면 우리 두원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 같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명 수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무슨 수사를 죽음으로 삽니까?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거지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는 박기민 의원 말이 맞아. 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정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판도라 나오신 적 계세요?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있어요? 예. 불매 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건 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런 무능한 정부를 믿고 무능하니까 이제라도 갖고 온 것조차도 안 해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해드립니다. 아니 민주당 지금 고위직이잖아요. 최고위원. 네, 빨리 좀 정부 좀 공개하고 좀 하세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한수 위네 장제원. 그런 것 같아요. 과 함께 그럼 판도라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장제원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지난주에 윤석열 예. 검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일부는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걱정의 눈초리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을 막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검찰 내에 적폐의 관례, 관습이라 그래야 됩니까? 관례라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뭘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 시대를 열다.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는 땡땡땡땡이다. 내지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정치 검찰. 정치 검찰 비슷합니다. 네. 예. 정치 검찰보다는 좀 범위를 넓히고 싶은데 눈치 보기? 너무 유아틱한 거 그러니까 무게 있는 단어를 수사의 형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적폐는 사실은 검찰이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수사 기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편파 수사. 비슷해요. 비슷해요. 알았다. 표적 수사. 비슷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건 제가 생각한 답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다 아니라. 아니 제가 법사위 같이 하는데 내가 늘 주장하는 건데 모르세요? 편파 수사. 네, 정답 아니면 이걸로 그냥 정답을 해주세요. 아니더라도 하명 수사. 딩동댕댕.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내외.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꼭 피의 사실까지 찍어 가지고 하명 수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겸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봅시다.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5월 11일 날 국정농단 사건 검찰에서 좀 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더 강화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냐?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1심 무죄율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30%나 무죄가 났을까? 과잉 수사한 거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일주일 후에 돈봉투 감찰해라. 그래가지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기억난법으로 후배 검사한테 그냥 용돈 줬다고 이걸로 찍어내버리거든요. 이거 대부분 무죄 확정됐어요. 결국은 중앙지검장 찍어내려고 지금 한 거 아닌가. 방산비리 구속기소의 무죄율이 50%입니다. 박찬효 대장 사건 아시죠? 네. 갑질 사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해라. 수사했습니다. 공감병 가혹행위 무혐의. 뇌물수수 의혹 2심 무죄. 그다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저는 이 계엄령 문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셨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가 나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구데타 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에서 직접 이거 특별수사서 만들어서 수사해라 그랬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죠? 내란 음모 무혐의. 아니 그분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내란 음모 무혐의 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피의 사실까지 적시해가지고 하명 수사한 게 결국은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대통령께서 무리한 하명을 했고 또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까 무죄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래서 하명 수사 이것만큼은 좀 건절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율이 36% 정도 나온다. 그래서 통상적인 무죄율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직권남용을 법원에서 최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거냐면 과거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형태로 지금 직권남용의 범위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인데 어떤 사람한테 뭐 제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채용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불법적인 어떤 명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법적인 명명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어야 권한을 남용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문제는 있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 법원 판결문이 그래요. 이거 문제는 있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게 다 직권남용이 됐었거든요. 그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은 법에 아예 직권 A, B, C, D, E, F, G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직권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면서 뭔가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좁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는 직권남용이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 문제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무죄 판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재판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 부분이 대부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료, 선후배들,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거는 안 들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1심 결론 나온 것만 한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 그래서 사법농단 직권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을 완화시킨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주장도 있죠. 실제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제가 좀 듣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내부에서 공유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몇몇 케이스는 보도도 됐죠. 방산비리의 경우에 제 기억에는 대통령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질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산비리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사건들은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사건의 경우에는 뭐 그 당시 이제 군대에서 갑질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국민적 공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질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라. 군대의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군통수권자로서. 군대 내 갑질 문화가 팽배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또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 그럼 갑질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는 말을 안 하는 게 그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냐.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 비리건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직권남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서 그래서 판결문에 약간 이게 좀 이상하지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 아예 기소 자체를 직권남용을 빼고 검찰이 뇌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자, 근데 제가 장제원 의원 말씀 한마디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유한국당 중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머리가 좋아 똑똑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막 하명 수사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게 다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것은 차라리 논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적 공분,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고 뭐 이런 다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대통령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러면 불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가 하명 수사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사건 진행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의 한두 마디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지. 처음에 권성동 의원 사건 수사했습니다. 무혐의 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사회유력 인사의 청탁에 의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수사하라. 그래서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또 무혐의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미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수사 외압 받았다. 그렇게 또 MBC 나가가지고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안미연 검사가 만약에 텔레비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기강 잡아라 그래야 되는데 안미연 검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합니다. 현직 검사가 강원도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라. 자, 3차 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죠. 자,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누르니까 이 권성동 의원 사건의 3대 코미디가 발생합니다. 첫째, 고발장 대필 사건. 그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써주는 전대미문의 고발장 대필 사건이 생깁니다. 왜?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까 저는 이렇게 어거지 수사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직생 양분함. 특별수사를 만들어가지고 단장이 딱 광주지검장에 올라와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사직생으로 수사하겠다. 아니 무슨 수사를 목숨 걸고 죽음으로 삽니까?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직생으로 하겠대요. 그럼 권성동 감옥에 못 넣으면 사직생 합니까? 그다음에 하극상 안미연. 아니 이 검사는 현직 검사 그것도 전직 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막 방송에 나오고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춘천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권성동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공무원인 검찰할 게 아니고 이분은 정치인하는 게 맞아요. 시민단체 하든지. 자, 이런 3대 코미디 사건이 벌어지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적 공세를 엄청나게 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폭로까지 했던 사건인데 모두 다 무혐의 처분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다. 와, 최고위원이 여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하면요. 검찰이 압력 뛰거든요. 아니 저도 실망스럽네요. 그다음에 백혜련 대변인 채용 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힘께나 쓰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연루 의혹, 온갖 빼기 경쟁을 하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채용 비리다. 그러면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쯤 되면요. 죄인도 아니고요. 정말 자신은 모든 특권과 백을 통해서 자기 아는 사람 취업시킨 정말 사회적 구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업무방해, 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퍼펙트하게 무혐의가 났습니다.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랬다고 열어봤다. 그럼 청탁을 하긴 했네. 아니 하더라도 그랬어요. 보험 판결만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날 법원에 있었어요. 거의 퍼펙트하게 무죄가 났습니다. 자, 1심 무죄가 난 권성동은 그동안 수사, 재수사, 제재수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기각, 1심 무죄 날 때까지 사람이 할 일입니까? 왜? 대통령이 2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한 그 피해자 권성동은 이 사람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권성동 의원하고 좀 친하다면서요, 박주민 의원. 제가 자꾸 저렇게 발언하니까 요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양부남 당시 단장이 그 사직생이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권성동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현직 수사검사가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 폭로하니까 검찰에 대한 여러 의혹과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이 국민들의 모든 의혹을 벗도록 하겠다.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희들이 사직생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죽을 각오라고 하겠다. 이게 아니 그러면 박지원 그러면 의원 이거는 박주민 의원 말이 맞아. 아니 뭐 그러기 또 때문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만큼 박주민 의원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정치 공세 대장이잖아. 저희들이 볼 때는 안미연 검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이건 또 수사를 안 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춘천지검 입장에서도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춘천지검 입장에서 디펜스를 한 자료를 냈거든요. 몇 장입니까? 그게 몇 장으로 냈잖아요. 그냥 두껍게 냈는데 그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페이스북에 또 반박을 했잖아요. 그쯤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의심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이제 판도라 돌아와서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이제 총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 그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왜 제가 하명 수사를 이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의 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은 믿고 있거든요. 또 반은 또 아주 잘할 것이다. 어디 조사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또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근데 희망이 50대 있고 50인 걸 어떻게 지금 내가 50대 50이라고 얘기 안 했지. 반 비슷하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요?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겠다.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하명 수사만큼은 막아줘야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국민의 검찰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건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보증을 할게요. 윤석열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강금원 전 후원회장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검사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관계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장 주면서 지금에 있는 청와대, 지금의 권력에 대해서도 관대하면 안 된다. 그냥 시쳇말로 봐주지 마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를 건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생각 봐야죠 이제. 아니 근데 앞으로 봐야죠. 물론 봐야죠.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봐주고 뭐 누구기 때문에 덮어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느 정권 하에서도 그 정권이 굴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 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왼팔 오른팔 수사했고 오히려 또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는 BBK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관없다고 결정했다. 좋아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윤석열 총장 뭐 지금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참 구태 적폐 관례들은 좀 윤 총장 시대에서는 좀 끊어달라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피의사실 공포 이거는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살인행위거든요. 이제 피의사실 공포를 왜 하냐면 사실 공표입니다. 공표. 표. 제가 이 부산 사람이라 포하고 표하고 잘 모르네. 혀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좀 뿌렸나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왜 그러냐면 하명 수사에 따른 이제 부담을 여론 수사로 돌리는 거 아니면 이제 좀 무리한 수사를 할 때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피살 공표를 하거든요. 여론 재판. 네, 여론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성태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또 큰 피해를 피살 공표를 오늘 하명 받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님하고 이석태 지금 의원님한테? 하명 발언하는 거예요? 그
근데 그 직권이 저를 그 김성태, 권성동으로도 하명을 받을 만한 정도 사람으로밖에 안 보시는 건지. 근데 하명은 아니더라도 성명은 하는 거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에 대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물의 1인 시위를 하면서 검찰을 규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프로의 여론 조작을 시도해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들입니다. 아니 근데 피의사실 공표는요 공표지 검찰이 뭘 흘려서 그런다. 그런데 사실 뭐 검찰이 무슨 신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기사에 보도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판도라 촬영장에 오면서 뉴스 보도를 통하니까 언론 보도예요. 검찰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채용 기간이 끝났다. 끝났는데 그 후에 채용 원서를 받았다. 그리고 채용 원서를 이메일로 그건 받고 법정에서 나온 거죠. 법정에서 오늘 법정에서 나온 오늘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걸 그럼 오늘 보도하고 법정에서 있구나. 나온 예. 겁니다. 그걸 근데 검찰 예를 말이 들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성태 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도된 게 3,228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조사했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혹은 검찰에 따르면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 이거는 직접적인 거죠. 아주 이렇게 된 기사가 181건. 그다음에 단독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단독.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슬 흘리는 거죠. 이게 53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을 무리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에이 나쁜 놈이니까 기소했겠지라고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공소장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공소장을 보시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석채를 증인 채택 안 했다. 그것이 뇌물이다. 근데 이 참 신종 뇌물이거든요. 아니, 우리 그게 국회의원들이 뇌물 아니에요? 여야가 뇌물입니다. 아니 그 증인 채택 안 했다는 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 그러니까 딸 채용을 대신 받았다는 거 딸 아닙니까? 채용, 딸 채용이 딸 대가고 채용이 뇌물이라는 그러니까 딸 채용의 대가로 저쪽에 준 거는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는 건데 대가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할 때요. 대기업이라든지 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장들에 대한 무더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야당들이. 사실 그때는 삼성, CJ 뭐 거의 뭐 30대 기업 총수들 전부 다 그 증인 채택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 당시에 노동부 관련돼 가지고 경찰 수사에서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법상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사 중인 사람은. 저는 이게 결국은 여론 이 피의사실 공포에 따른 이 여론 부담에 대해서 면피용 기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도하 언론들에서 한번 사설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기소를 할 만한 일이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정치인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포를 하고 그 공포에 따른 또 이 검찰의 부담 그것 때문에 끝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참 검찰의 가장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좀 억울함이 네. 있다고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주장하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취임사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이런 것이 지켜진다면 취임사들이 지켜진다면 좀 그런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저는 검찰총장 취임사를 제가 전문을 내려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문장 자체도 내용 자체도 역대급이에요. 어떻게 처음인데 하냐면 어떻게 역대급이지? 어떤 게요? 처음으로 읽으셨는데 어떻게 역대급이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사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위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시점에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이거를 헌법 정신에 따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이런 거는 당연히 근절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길한 예감도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력형 비리가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여권 인사들 미리 몸조심해라.
이런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제가 그 청문회를 마치고 아마 우리 새벽 1시인가 마쳤죠? 거의. 제가 사실 질의를 좀 세게 했어요. 아시다시피 가슴 아픈 질의를 했잖아요. 변창훈 검사 죽음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하명 수사, 피살 공표 또 벌건 수사에 대해서 좀 아픈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전화를 하면 뭐 봐달라는 전화겠지만 청문회 다 끝났어요. 이제 임명만 남았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의원님 오늘 말씀 제가 아프게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고 검찰총장 역할이 만약에 그 임명이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진짜 기대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한 수 위네, 장제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와 동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났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정 라인에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 라인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답은 박주민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하고 조국 수석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세요. 아이고 왜 그러시나? 그러면 우선 그 조국 수석의 교체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수석은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해왔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건 가볍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세우고 계신 최장기간 민정수석 기간을 자기가 깨고 싶지 않다는 말도 계속했었고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에 있어서 좀 완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차해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역할 변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법무장관으로 오면 또 청문회를 또 저를 또 넘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딱 두 분의 말씀만 좀 제가 할게요. 네. 우리 판도라의 주인이신 정두원 선배가 결국 불명예퇴진하게 되어 있다. 무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을 할 줄 모른다. 이 정권은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노영민 당시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MB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나라당이 청와대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와대 특유의 오기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참아하지 못했던 일을 이명박 정권에서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한 분은 무능을 지적했고 한 분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에 오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저는 조국 수석은 적임자가 아니다. 근데 정돈 선배님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 말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수석이라고 다른 장관 자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역할이 달라서 장관으로 가면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야당의 평가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뭐 무능하다. 뭐 그리고 나댄다. 나댄다. 그리고 뭐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요? 나댄다. 그런 미움의 감정을 좀 푸세요. 네.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는 야당이 또 진짜 조국 법무부 장관 많은 사람이 없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제 좀 너무 공격만 하지 마세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누가 봐도 이건 검찰 장악용 카드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온다는 거는 이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국 수석은 뭐 민정수석 당시에도 그랬지만 법무부 장관 온다는 것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케이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검찰 출신 아니죠? 검찰 출신 아니고요. 교수 출신 맞죠? 교수 출신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검찰을 장악하려는 카드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당에서 또는 다른 야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오버랩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참 순수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국 수석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정치인보다 훨씬 정치인 같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사정 라인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히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친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60년대 구산정권 하에서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적이 없다.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 말씀이세요. 저는 사실은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모습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얼마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림자 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은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문재인 수석은 겸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오만했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국 수석은 SNS로 나댔습니다. 저는 조국 수석은 노무현의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유심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법무장관보다는 문체부 장관이라 좀 상상력을 하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는 장관이 어울리지 않나. 아니 근데 성격은 굉장히 좀 얌전한 편인데 나댄다고 하니까 진짜는 안 나대 보여요. 제가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사법개혁 관련된 그 전문가로서 여러 의견들을 냈었고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위자예요. 네, 박채거 사법개혁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네, 맞습니다. 조국 수석이 좀 입 다물면 됩니다. 계속 조국 수석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밀어붙이니까 법무부 장관 되면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좀 진중하게 여야의 합의를 지켜보고 또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뒤에서 차분하게 있으면서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앞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청 협의를 하면은 모두 발언이라는 걸 당연히 하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바라보는 답답한 부분 또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당청 회의를 하잖아요.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해야죠. 법무부 장관도 모두 발언하고 행안부 장관도 그런 자리에서 했었죠. 검경수사권 근데 조정할 때. 이 우리 판도라를 조국 수석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아마 있을까요? 참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청문회 때. 아 너무 많이 밀렸네. 네. 전략 너무 많이 노출했네. 그 이번 판도라를 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예. 긴급.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발음이 다 달라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근데 본인은 윤석열로 불러달라고. 윤석열이에요. 네. 원래 표기대로면 석열로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계속 석열로 불려서 석열로 불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모든 언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쓰잖아요. 읽을 때 이게 표준 발음법 28항에 입각해서 윤석열이 맞습니다. 윤석열로 본인이 불러달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네, 표준 발음법 28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된대요? 윤석열. 여는 법칙에서. 그래요? 근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색연필. 그러면 색연필, 생연필. 예? 이거는 뭐가 맞을까요? 색연필. 몰라요. 색연필. 연필 아니에요? 색연필. 이것은 색연필 이렇게 부르면 틀리고요. 생연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색연필. 이걸 보고 뭐냐면 니은 첨가. 이것이 합성어라든가 파생어의 경우는 생연필처럼 이렇게 부르는 게 맞대요. 근데 이름은 합성어거나 파생어가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예. 서결 연음 이렇게 법칙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검찰총장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어 방송에서도. 아니 근데 피해 사실 공표나 좀 제대로 발음하세요. 아니 그거는 부산 사람 아니 부산 사람들이 저는 잘안 공표라고 돼요.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 치대를 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그 적폐는 하명 수사이다. 꼭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수 받고 떠나는 검찰총장을 보고 싶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잘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예.
그다음 정청래 전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가히 요원의 불꽃처럼 번지고 있는 불매운동. 고등학생들까지 학용품도 일본제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낚시 동호인들도 일본제 낚시 도구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또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치는데 그게 라켓이 일본제였더라. 안 쓰겠다.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에는 국민의 80%가 구매가 꺼려진다. 그래서 사실상 불매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제 머릿속에 꽂힌 몇 가지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1919년엔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여야와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 이미 그런 국민운동으로 지금 승화 발전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땡땡 운동이다. 방금 그 답에 그 말씀하실 때 답이 있지 않았어요? 답이라면 노출을 하지 않았다. 그죠? 그 국민운동은 아니다. 국민운동 성격이라는 얘기고. 시민운동? 이렇게 맞춰보세요. 시민운동? 제2의 모모운동은 아니죠? 뭐 제2의 뭐뭐 운동도 될 수 있고. 아니,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제2의 독립운동? 그래서 제가 제2자를 안 쓴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탁 박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답이 뭐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구국 운동이다. 일본의 대표 고급 차량 브랜드인 넥서스 승용차에 한 남성이 올라가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형제보고 규탄한다! 아멘을 규탄한다! 인천 9월 문화로 상가의 상점 100여 곳도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일본 노래를 틀지 않고 일본 술을 팔지 않는 일식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농협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쌀을 주는 이벤트가 열렸고 대전 충남 지역 일선학교에서는 일본으로 가려던 수학여행 장소를 변경하거나 국제 교류 등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수출 규제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불매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매매란 말이 팔고 산다잖아요. 물건을 팔고 산다. 근데 일본에서는 안 판다. 불매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산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상 불매운동을 먼저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항의, 대항 차원에서 한 거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특히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묘수, 뾰족수, 외교적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는 극우단체, 일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본회의의 결성 멤버가 아베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내각의 80% 이상을 일본회의 조직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회의가 지향하는 게 뭐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 그리고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다. 따라서 사과할 수 없고 사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역사전쟁이다. 또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포지션이 달라요. 축구를 치면 국민들이 뛰고 있는 포지션은 어쩌면 이것은 맨 앞에 최전방 공격수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정치권 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포지션상. 그런데 어찌됐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펼침으로써 대일 협상권에서 상당히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전문가들 설명을 들으면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내부에서 개헌이 가능한 조건들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시도는 1차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 때 실패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그런 기조, 정치적 기조는 그래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좀 저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훨씬 추월을 해서 중국이 G2가 됐고 일본이 G3가 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왔고 또 역전까지 한 상황이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핵심 산업에 좀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의 어떤 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 타격을 좀 주고 싶고 아마 그러면서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거는 뭐 어떤 전문가들은 장차 일본이 중국과의 뭔가 관계를 타개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중국과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더 하면서 아시아에서의 그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시도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뭉쳐서 저쪽 정치적 의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제품을 이제 안 산다는 것은 당장 일본 기업이 어떤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많은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그렇게 마음먹었던 경제적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누르면서 중국과는 좀 더 다가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국운동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 구매 거부 운동 또 여행 자제하자 이런 범국민 운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는 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져야지 정부나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걸 부추기는 행동은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조금 인식이 드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식민지배를 할 것이다.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의 부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저는 본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노련하고 굉장히 이거는 정밀하게 그 핵심을 우리가 하면서 전방에서는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품 문제, 핵심 부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타결을 담대하게 일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후방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끈질기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소재 부품 국산 그리고 수출 다변화, WTO 대소 이런 것들을 후방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 투트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도라 상자를 넣으신 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데 사실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자카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국산 재료에 주인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거구나. 불매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까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떤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가 일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일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 지성의 힘이 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도라 준비하면서 불매운동의 양상이라든가 방법, 솔루션 이런 거 쭉 다 찾아봤더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지혜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도 이 불매운동을 하는데 국산 제품이라도 일본산이 몇 프로 들어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그런 거가 있고 또 바코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일제 상품이다라고 판별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매운동
그건 뭐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가도 당원 모집 끝나고 당원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당원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뭐 지금 불매하는 게 맞냐, 먹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노재팬이라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 상품입니다. 딱 써놔요. 맥주면 예를 들면 아사히. 그러면 이걸 사지 말고 대체 상품으로 요걸 사세요. 국내 거를 지적해놨어요. 이게 제품이 엄청나게 많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일제인지 국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자. 이거는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대상에 리스트에 올리자. 지금 그걸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박주민 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더라도 그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불매운동의 경우에 뭐 상품에 대한 불매도 있지만 아마 가장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광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몇 번의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겪은 뒤에 관광객이 급감한 뒤에 2013년부터 관광 관련돼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가 전체 일본 관광객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가서 쓰는 돈은 중국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일본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번이나 4번째 가셨을 때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와 지방을 방문을 하는 그런 여행 패턴을 보여주는데 관광객들이 안 가면서 바로 그런 소도시와 지방 도시가 상당히 좀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좀 결은 다른데요. 지금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3가지를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제가 방문하거나 또는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일본 기업들도 죽을 맛이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재 시장이 한국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이쪽에 물건을 못 팔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본인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약간 자해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이 자해에 따른 피해는 곧 나타날 것이고 현재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일본 관광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일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특히 지방 소도시 공항은 우리가 관광객이 안 가면 그 공항은 폐쇄할 정도가 된답니다. 예를 들면 시타카츠항 한국인 비율이 98.8%, 이즈하르항 여기는 99.2%, 오이타항 94.6%.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1차 산업 종사자, 3차 산업 종사자들은 엄청난 타격인데 이분들이 다 자민당 지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베로서는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오히려 지금 장재원 의원님 보수 쪽에서 소위 말하는 반일 감정이 더 많아서 보수 쪽에서 일본을 지금 더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번에 휴가를 일본에 우리 의원들 5분하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북해도. 근데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갈 수가 없지. 뭐 갈 수 없다기보다 난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저는 이 논의가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여행업계 그다음에 조그만 도시들 시골들 직격탄 맞는다. 책임 맞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여행업의 규모와 반도체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싸움을 이길까요? 일단 우리가 이 현재의 위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좀 절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청래 선배님도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돼요. 정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정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그 정권의 존재 이유란 말이죠. 조선 왕조가 무능해가지고 나라를 뺏겼잖아요.
또 정권이 무능해서 IMF를 우리가 그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타결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 기반을 지키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청와대 인사라든지 뭐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친일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친일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거를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적, 국내의 정적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 국론만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나눠서 이쪽은 친일파고 이쪽은 뭐 반일파고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일 또는 친일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강화됐는지 과정도 좀 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그게 좀 강화가 됐냐면 국내의 일부 정치인들하고 또 일부 보수 언론이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기사를 쓴 게 네, 그게 그대로 일본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근거로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기사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달라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같은 당이니까 뭐 저를 비판해도 좋고 저를 욕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썼어요. 나경원은 일본의 아베 총리를 질책한 적이 있는가? 나경원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 적이 있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은요. 자유한국당은 왜 아베 총리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거 대답 드릴게요. 저희 당의 시도당의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한다가 전국적으로 시도당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본을 규탄하지만 책임 있는 정권의 해법이 뭔가 해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정말 최근에 저는 묻고 싶은 게 고노다로 외상이 우리 대사 조치해가지고 말 끊고 정말 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 그 행동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죽창 선동하고 애국 이적 얘기하고 친일파 얘기하고 폭풍 페이스북 44건을 보니까요. 이런 행동과 맞물려서 정말 양국 정권이 자국 국민을 볼모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은 일본 선거에 앞두고 한국을 막 구박함으로 인해서 선동하고 있고 이쪽은 또 내부적으로 총질을 해가지고 내부 국민들한테 일부 국민한테 총질을 해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방안은 부품 소재 국산하겠습니다. 1,300억, 3,000억, 8,000억 얘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WTO 제소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거는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일본과 직접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해법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희의 안심을 주신다면 전적으로 왜 응원을 못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과는 뭐 1대1 대화나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럼 보도를 보셔도 아실 겁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1대1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지금 일본과는 대화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일본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으로 그 부분 대응하고 있다는 건 장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저희 청와대나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재정 투입 같은 것들 고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책이라든지 화학물질이 또 많이 관련이 되더라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는 또 정부 입장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는 게 물론 정부와 여당이 제1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서도 사실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 보고 나 가만히 기다릴 테니까 가져와봐. 가져오면 뭐 가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보자. 또는 우리가 고민해봤더니 이런 거 좋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님, 저기 정권을 가진 집권 세력이에요.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여러 어마어마한 가지들을 책임을 하잖아요. 야당의 같이 아이디어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의원 외교, 그다음에 미국의 중재 협조, 그다음에 또 1대1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소재 부품 국산화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최고위원님이신데 정말 아무 대책이 없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재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볼턴도 중재 역할을 못 하겠다고 갔고 그다음에 김현종 2차장도 가서 사실 외면당하고 왔잖아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안 된다라고 일단 그거는 제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WTO 얘기하는데 그건 2, 3년 걸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요. 부품 소재 국산화해야 되죠. 작년 11월 12일부터 이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이 수출 규제 보복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비를 해왔다라고 산자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4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4월 달에 부품 소재 국산화에 대한 R&D 예산 갖고 왔습니까? 제로 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요. 전부 다 국내용, 면피용. 지금 와가지고 7월 달에 와가지고 1,300억, 3,000억, 8,000억 얘기하다 이제 3,700억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무능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경제 전쟁을 치러나갑니까? 아니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4월 말이라도 정말 이 정부가 이 수출 규제 문제, 보복에 대한 걱정을 했다라면 4월 말에 추경을 제출할 때 답은 2, 3천이라 갖고 왔다 그러면 진짜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에 2, 3천억 안 갖고 왔고 나중에 갖고 왔다. 그리고 무능하다. 무능하니까 이제라도 갖고 온 것조차도 안 해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해드립니다. 당연히 이건 해줘야 되는 저희는요. 건데. 8천억이 아니라 2조, 3조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가지고 온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 3,700억 백지수표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R&D를 하겠다라는 리스트를 전혀 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부대 의견 따라서 해줘야 되나.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다. 최대한. 그 계획은 가져가 와야 돈을 결제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안 줍니다. 장현님. 저희들이 어떻게 그 돈을 줍니까? 자,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끼어들게요. 이 지금 한일의 이런 갈등 상황, 이거는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고 국민이 기다려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야당도 묵묵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일본과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외계인과 맞서야 된다. 일단 전선을 앞에 두고는 단일 대우는 형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야당은 정부한테 당장 해법 내놔. 묘수 왜 없어? 지금까지 뭐 했어? 이거 얘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자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저는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저도 한마디 좀 더 해야 예.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무대책이다.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정보를 좀 야당하고 공유하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민주당 지금 고위직이잖아요. 최고위원. 네. 뭐 야당이 그거 가지고 장재원 어떻게 하겠다는 의원한테 좀 겁니까? 제일 먼저 주세요 좀. 필요하면은 뭐 당연히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세하게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액수가 지원이 되는지가 또 꼭 야당한테 가면 새 나간다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노출을 되게 되면은 일본이라는 상대에서는 저게 이제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야당하고 힘을 합치려면 야당하고 공유가 돼야죠. 네. 예, 그럼 뭐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니까 네. 이 판도라는 이쯤에 정리하시고요. 그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쉬고 나오셔서 그냥 평범한 판도라였다고. 평범한 판도라였다. 예, 어떻게? 적절한 판도라였다. 예. 네. 다음은 박주민 의원께서 준비하셨죠? 예, 판도라 열어주시죠.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땡땡땡땡 땡이 필요하다. 5자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네. 5자예요? 5자. 5자입니다. 그러면 4자는 붙어 있고 1자는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땡은 네. 숫자를 세대보니까 좀 늦었고요.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판도라 나오신 적 계세요?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 있어요? 네. 너무 쉽다. 그래요? 국민소환제. 네, 정답. 정답입니까 바로? 네. 아, 예. 그럼 본인이 설명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평소에. 국회는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소환제가 급부상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민심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뭐 국민소환제가 만명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도움 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소환제가. 왜냐하면은 잘못하는 또는 너무 불성실한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힘을 합쳐서 임기 중간에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가 작동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눈치를 좀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쟁에만 치우치지 않고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할 거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이걸 판도라의 상자로 선택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법 아닙니까 이거? 왜냐면 이미 주민 소환제는 있거든. 주민 소환제 근데 왜 나 박주민만 소환돼야 되느냐? 어? 장재원도 좀 소환하자. 저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국가 대표성도 있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게 3개예요. 근데 3개 다 그 요건이나 대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큰 틀 하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안이에요? 그거를 들어야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낸 안은 그 약간 특색이 비례대표도 소환할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A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 대표성이 있다는 그 말씀에 전 착안해서 타 지역에서 또 소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색입니다. 근데 다른 두 분의 의견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해당 지역 주민만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례에 대해서 아예 소환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그럼 참조해 보세요. 이게 국민소환제가 사실은 17대 국회. 제가 초선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고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했고 17대 국회 때 주민소환제가 통과됐습니다. 근데 국민소환제나 주민소환제나 비슷한 논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정략적으로 너무 이용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당에서 흠집내기 위해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무조건 국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맹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소환제가 헌법과 연동되어 있지 않냐.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개헌을 해야 이 법이 위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최소 보장으로 보면은 최소 4년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4년 중에 파면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최대 4년까지 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중간에라도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의 해석의 문제인데 학자들은 좀 갈리는 것 같고 일부 학자들은 이게 뭐 개헌 사항이다. 일부 학자들은 또 뭐 지금 현재에서 근데 그렇다면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도 5년 단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5년 단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네.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또 규정은 있잖아요. 네. 근데 헌법에 또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규정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시비거리는 분명히 있기는 있죠. 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게 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이게 징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헌법 상황이에요. 헌법 상황인데 윤리위원회를 완전히 외부인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강화를 하고 거기서 제명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보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 뭐 그러한 뭐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뭐 소명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국민 소환제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라도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가 좀 강화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는 굳이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다든가 본회의도 붙이게 되면 여야 또 이게 충돌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위를 실제로 하고 강화하자, 외부 인사 참여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국회가 일을 안 할 때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좀 애매하고요. 애매하다기보다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회의에 이제 불참하게 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특활비 같은 거를 깎게 돼 있는데 3-4만 원 낼 겁니다. 깎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본회의에 3분의 1 이상 불참하면 세비를 3분의 1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절반을 넘게 불참하게 되면 3분의 2를 세비를 깎아요. 그리고 상임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몇 차례 불출석하게 되면 아예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일부를 논의를 통해서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은 당론과 관계없이 회의는 열어야 된다. 회의장은 들어가자.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체크를 해봤더니 본회의장, 상임회장 50% 미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죠. 저희들이 여당일 때 앞으로 여당을 하셔야 되죠. 여당일 때 만들어요. 여당을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당론이라 그러면 어기고 제가 혼자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봤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취임 축하 추경할 때 저희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 토론하고 싹 나갔잖아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저 취임하자마자 추경 좀 하겠다는데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중계를 해요, YTN에서. 실시간이 막 올라오죠. 집사람이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빨리 나가라. 근데 한 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찬성을 했어요. 추경을 찬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 느끼는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왕따 분위기. 네, 왕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당론이라는 거를 느슨하게, 그러니까 예컨대 외교나 안보나 국방이나 이런 아주 우리 당의 강한
어떤 그 주장에 담고 있는 거는 강한 당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고적 당론, 그다음에는 프리보트 이래가지고 좀 각 당이 이거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당론을 만드는 거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요. 아니 지금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은 상임위 매달 상임위 네. 법안 심사 소위를 네. 2번 열도록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실제로 안 열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열어야 한다라는 그 문구는 돼 있지만 안 열어도 뭐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게 징계 없겠죠. 조항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예를 들었던 게 회의를 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할 경우에 세비라도 좀 깎는 그런 불이익이라도 좀 주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라도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느슨하게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게 명분을 제공하죠. 명분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한두 나라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런 불이익 조항을 두고 있는 유럽 국가는 많더라고요. 국민 소환제보다 그 안 저랑 같이 공동 발의할래요? 아 이거는 발의하면 좋죠. 공동 발의 같이 아니 진짜 진짜로 아니 정말 좀 강제를 해서라도 국회 파행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있다면 지금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파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해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들어가서 21대 때 같이 합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판도라에 대해서 한줄평에 대해요. 주민 소환제도 했으니 국민 소환제도 하자. 찬성. 하자. 뭐 이상적인 판도라였다. 좀 사실상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사실상 반대네. 자꾸만 정치적 멘트 좀 하지 마세요. 정치인이 정치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못다한 이야기를 그 전하는 시간, 그 수чин 분명 시간인데요. 그 세 분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아베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께서는 양국 설린 우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자제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좀 삭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님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큰 이제 일을 내려놓으셨는데요.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수석께서 애국과 이적, 또 친일과 반일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고 나누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적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에 하나 법무장관 청문회에 저랑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법무장관으로 오실 때는 그러한 행동은 정말 자제하겠다라는 말씀을 청문회에서 꼭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